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2014년 2월 15일 계리직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기출문제지만 여러분은 푸실 때 이게 진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고요. 저와 함께 정리를 할 때는 맞은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활용해서 다른 문제가 이번에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맞았다 해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요 개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보다 이게 살짝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올해 쉬웠으면 내년에 어렵고 내년에 어려울 거니까 뭐 그 다음에는 더 쉬워질 거고 이런 예측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되 문제의 형태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시간 문제 2014년 2월 15일 시험 첫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우리나라 문화유산 굉장히 등재가 많이 됐죠. 여기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영산제와 창덕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인물을 통해서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제는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유산이라 하지 않고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창덕궁은 문화유산 맞고요. 자, 무형유산, 강강술래와 아리랑 맞죠? 둘 다 인물을 통해서만 전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훈민정음은 우리 기록유산 맞는데요.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그리고 이 장경판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서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장경판전은 장경판을 보관한 곳입니다. 팔만대장경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문화유산에 해당이 됩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자, 자연유산은 우리가 창녕 우포늪과 제주도 써놨는데요. 제주도는 자연유산 맞고요. 창녕 우포늪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만 자연유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창녕 우포늪을 왜 헷갈리냐? 생태습지로 보존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있었는데 자연유산은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표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여러분.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문화유산은 대부분 유적지를 말합니다. 장소예요. 그래서 뭐 장경판전, 장소죠. 종묘나 석굴암 불국사, 경주 문화역사지구, 그 다음에 뭐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가장 최근에 지정이 됐는데 유적지나 장소가 바로 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자연유산은 현재까지는 제주도만 있고요. 자,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인물을 통해서 전래가 되는 것들, 인간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기록유산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직지심체유절, 승정원일기, 의궤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1번 문제는 우리 약간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 다음은 2번입니다.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조선시대와 고려는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거부터 체크합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관청과 소,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었죠. 사찰이나 민간에서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수공업은 이루어졌고요. 조선시대 직전제. 자, 직전제 누가 실시했죠? 세조. 그리고 누구에게만 토지 지급이죠? 현직 관리에게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관리들에게 수조권 분급을 확대한 게 아니라 전직은 주다가 안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말 장씨는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대된 거 맞고요.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학보, 제위보, 팔관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제위보 같은 경우는 빈민구제 기금이었죠.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토지제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토지제도가 출제가 됐고요. 고려와 조선시대의 특징 구분하시고요. 특히 고려시대는 수공업이 관청과 민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전기에는 관영수공업,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책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1443년 이후에 일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성종 때 편찬을 했고요. 일본과 유구국의 지리나 국정, 풍속 외에도 교빙의 현역이나 통상에 관한 규정을 모아 조선 초기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책인데요. 자, 이 책은요. 신숙주가 쓴 해동제국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신숙주. 자, 신숙주는 일단 집현전의 학자 출신이고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 때 세조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 정답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글을 통해서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인물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대표적인 사림이었죠. 그래서 중종 때 등용이 되지만 훈구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자,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와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림이고요. 사육신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단종의 복위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뭐 대표적인 인물 있는데 두 명만 한번 써볼까요? 성삼문이나 박택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외에도 뭐 있습니다. 근데 그 세조가 왕위를 뺐을 때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숙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 그리고 신숙주와 이제 대립되는 인물들이었죠. 자, 중국의 이상 정치인 주례를 참조해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한 사람은 정도전이죠. 그리고 성종 때는 경국 대전이 완성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신숙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은제관식입니다. 여러분, 은제관식에서 힌트는 은제. 그러면 임금은 금이에요. 금화를 장식을 한다면 관리입니다. 관리 장식. 이게 일단 힌트예요. 그렇다면 요거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1번, 가야에서는 외에 파견되는 사신이 사용하였다. 두 번째, 고구려에서는 절풍을 쓰는 신분층이 사용하였다. 3번, 신라에서는 황색 공복을 입는 관인이 사용하였다. 4번, 백제에서는 나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사용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은제 관식은 여러분 일단 어디 거냐? 백제 겁니다. 자, 백제의 유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징은 굉장히 조각이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이게 백제 유물의 특징이고요. 당시에 이 은제 관식은 관리들이 썼어요. 임금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화 장식을 했는데 은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는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은화 장식을 했고요. 6품 이상의 관직에 있어야 됩니다. 6품 이상의 관직. 그래서 이 내용을 골라보면 정답은 여기 4번인데요. 당시에 관리들이 착용했던 것이라는 게 힌트고요. 그게 은제라는 거, 그리고 조각품 모습 자체가 당시에 백제 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는 유물에 관련된 거죠. 사진을 기억하시면서 정답은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선사시대. 이 문제도 역시 좀 쉽죠. 자, 이 시대는 언제냐? 부족 단위의 평등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시족사회였다는 뜻입니다. 애니미즘, 자연숭배, 샤머니즘, 죽은 사람과의 뭐 영혼을 이제 통하는 뭐 샤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토테미즘도 있었죠. 자, 움집의 바닥터는 원형. 맞죠?
가락바퀴나 뼈바늘,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자, 이 시대는 여러분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2번입니다. 신석기. 왜냐면 이게 다 신석기의 뜻이고요. 신석기에서 굳이 하나 더 적는다면 요거.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래서 정착 생활했다. 그리고 또 쓴다면 도구,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구석기는 완전 다르죠. 부족단이 아니고요. 그냥 구석기는 무리생활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어디에만 살았다? 바위 그늘 또는 막지 이런 데 살았어요. 그리고 뭐 주술적 신앙은 없었고요. 동굴벽화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정도만 예술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일단 평등사회가 아니잖아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여러분 무슨 사회입니까? 계급사회에 가야 되죠. 그리고 움집 역시 바닥이 네모난 지상가옥화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보다 우리가 조금 문제가 빨리 풀어지네요. 조금 쉬워서.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여러분 6번은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 가족제도 말씀드렸어. 그러면 이번에는 후기잖아요. 지난 시간과 반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맞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건 언제입니까? 고려부터 조선 전기.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 남자아이만 기록을 했습니다. 호적에. 자, 사대부에서는 4대 봉사가 점점 사라졌다. 여러분 4대 봉사를 모르시더라고요. 4대 봉사는 우리 조상 중에 4대째 조상 있죠. 그 4대째 조상의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대 조상님의 기제사. 그러니까 4대째까지의 조상님의 제사를 올리는 건데 점차 사라졌냐? 아니요.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히려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집안의 그 전통을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좀 강조했고요. 남녀 귀가온이 남귀 여가온이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된 거 맞죠? 친형제는요. 여러 누구네 집에 가서 사는 겁니까? 남자 집에서 결혼을 하면 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댁에 가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이 된 건데 정답은 그러면 조선 후기만 찾으시면 되니까 기억이랑 리을 4번인데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고려시대와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 모습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다 보니까 남녀 차별 좀 모습이 나타나죠. 장자 위주, 남자만 호적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은요. 이 신문인데요. 여러분 신문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저희가 그때 개념할 때도 신문이 교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 얘기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신문 이름부터 갑니다. 통리기무하문 내에 방문국이 있었어요. 신문을 발행하는 부서였는데요. 여기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관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문국의 초대 총재에 민영목 부총재 김만식을 임명했고요. 10월 1일부터 창간호를 발행했던 신문은 뭐냐? 한성순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그런데 이 한성순보는 관보의 성격을 띄었고요. 특징을 하나 더 쓴다면 순 한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일을 알리는 신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성순보만 중요하냐?
다른 신문도 중요해요.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고 갈게요. 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발행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민간. 그러니까 독립협회라는 단체에서 민간이 발행을 한 거고요. 독립신문의 특징은 또 일단 남녀 귀천 없이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한글판 그리고 영문판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발행이 됩니다. 자,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신문이에요. 시일야 방성대곡. 자, 먼저 항일 논설을 굉장히 많이 실었던 신문이고요. 일본에 맞서는 대표적으로 이 신문은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그 음만 따서 쓰는 이런 형태였다. 자,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은요, 주로 민중과 일반인과 부녀자들이 조금 읽었던 신문인데, 이 제국신문의 특징, 우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을 공부를 하셔도 맨날 헷갈리니까 순 한글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각각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여러분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한성순보 있지만 하나 더 쓴다면 요게 있죠. 대한, 매일, 신보.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이 조금 적었고요. 우리 배우셨던 경제적 자립운동,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개화기 때 이렇게 5개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신문도 이렇게 가끔 나와요, 여러분. 신문도 나오고 또 근대적 시설. 우리 뭐 철도 언제 났습니까? 전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도 배우셨죠? 명동성당 언제 지었습니까? 이런 개화기 때의 내용은 조금 자잘하게 좀 외우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화기 때의 근대적 시설 설치라든지 근대적 신문 발행, 근대적 학교 설립, 교육제도 이런 것들 간단하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8번으로 갑니다. 자, 힌트는 여기. 형평운동을 주도한 신문인데 형평운동은 여러분 누가 주도했죠? 백정이죠. 백정은 이제 도살업자. 자, 이들에 대한 모습을 문제로 써놨는데요. 옳은 것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신들의 마을이 있어서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거주지 자체가 우리랑 달랐고요. 도살 및 고기 파는 일, 이런 일에 종사하였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정이라 하면 도살업자를 생각하는데 쉽게 갑니다. 천민들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백정이라 불렀죠. 자, 광무개혁으로 신분상 구분이 없어졌다. 여러분, 광무개혁이 아니라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였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축소되어 갔다.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1910년대에 자신들에 대한 신분차별과 멸시를 타파하려고 진주에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형평운동은 여기 하나만 쓸게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1920년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1910년이 아니라 1923년입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에 이러한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의 사상은 어떤 영향을 많이 줬냐? 형평운동뿐 아니라 소작쟁이, 노동쟁이 있었고요.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런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거 또 하나 있습니다. 포스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형평운동 포스터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9번은 요거 약간 헷갈리는데 우편제도가 언제 실시됐냐입니다. 자, 이 문제 나오니까 되게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 근대적인 우편제도는 우리나라
197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자, 읽어보시면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우체국의 대량 증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별정 우체국까지 설치가 됐는데, 자, 통신시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요. 이때 매일 배달제가 있었는데 이게 우편 번호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70년대의 모습이라는 건 짐작을 했고요. 이전의 우리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이전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자, 여러분, 경인고속도로는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의 가장 큰 성과죠. 첫 번째 성과. 그래서 우리가 이건 1968년 교재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 1968년. 자, 흑백 텔레비전, 칼라 TV가 나온 게 여러분 80년대예요. 80년대. 그러니까 흑백은 언제부터 처음 시작됐냐? 교재에 써 있습니다. 1956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계천 복개공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청계천 복개공사의 경우는 195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0년대 이전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힌트상 인공위성의 발사겠죠. 인공위성은 이제 90년대잖아요. 교재에 써있네요. 1992년. 그렇기 때문에 우편제도가 70년대라는 걸 몰라도, 만약에 모르더라도 넷 중에서 가장 나중인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현대사 시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은 조금 낯선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나옵니다. 뭐 금융실명제 실시, KTX, 고속철도 개통,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뭐 새마을운동 시작. 이러한 사건들의 굵직굵직한 시대별 사건 흐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9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10번 문제는 다시 삼국시대로 가서 유물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을 찾으라 했는데 여러분 문제에다 쓰고 갑시다.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은 딱 하나 있었어요. 호명, 그릇, 국광상 광개토지호 태왕.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네모랑이 도와달라 하니까 와서 왜구 격퇴하고 갔다는 증거인데요. 정답은 뭐 2번으로 찾으셨겠죠. 당연히. 나머지 유물을 조금 확인할게요. 임신서기석은 뭐냐? 임신서기석은요. 신라의 유교 교육을 알려주는 기석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우리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로 맹세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서 아, 신라시대에 유교를 배웠구나라는 게 나타나 있고요. 호명 그릇은 뭐 여기 정답과 연결이 됩니다. 4세기 내무랑 때의 유물이고요. 자, 창녕신라 진흥왕 척경비인데요. 여러분, 이 창녕신라 진흥왕 척경비는 요걸 써주세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교재에는 척경비라고 오타 없는데 이제 비매만 오타가 있는데요. 순수비의 뜻은요. 임금님이 여기를 다녀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비 하면은 북한산 순수비만 기억하는데 창녕도 있고요. 마운령도 있고요. 황초령도 있습니다. 이 4개 북한산까지 순수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비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진흥왕의 무엇을 기념한다? 영토 확장 기념이죠. 그 다음에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은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는 불탑은 안 남아 있어요. 불상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10번 문제는 정답 2번으로 가시고요. 이와 같은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 중에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 칠지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11번으로 가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과 고구려의 문종 때 유신, 신라 중기의 탄현과 함께 신품 사현이라 불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누군지 몰라요. 아, 글씨 잘 쓴 사람이야? 근데 힌트는 도방을 확대했고요. 삼별초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힌트는 여기네요. 몽골 침입 때 강화도로 천도했다. 이 사람은 최우입니다.
최후는 사실 글씨를 잘 써서 명필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는 일단 도방과 삼별초를 조직해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몽골 침입 때는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기도 했었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최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초조대장경을 각성한 게 아니라 이때 맞는 게 뭡니까? 여러분, 팔만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고요. 그의 시는 송나라에 널리 알려져 소화집이라는 시집으로 간행되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은요, 교재에도 써 있는데요. 고려의 김금과 박인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김인량, 김근과 박인량. 고려시대의 이제 문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서방을 설치해서 유명 문신을 머무르게 하는 등 고문을 담당하게 하였다. 자, 이건 역시 최후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후는 최씨 정권의 기반을 다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기반과 서방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유능한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기구였고요. 자, 당시에 봉사 10조를 올렸던 사람은 최씨 정권 때 이 사람은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최충원 다음이 최우, 그 다음에 최항, 그 다음에 최의인데 최씨 정권은 4대 60년간 고려의 무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최우에 대한 설명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쳐주시고요. 자, 다음 이 사람은 누구냐? 이익의 실학을 계승한 사람이고요. 애절량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진에 대한 연구. 여러분, 마진이 뭐냐? 써놓으세요. 홍역입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책을 폈는데 그 책이 마과회통. 그렇다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누구죠?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은요,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대표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중농학파에 해당되고요.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책은 뭐냐? 자, 관홍소초는요, 누가 썼습니까? 박지원이 썼죠. 두 번째, 의박유치. 제가 분명히 책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했는데 의박유치는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의서입니다. 관홍소초는 이제 농업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박유치는 의서. 의산문답은 홍대용. 그리고 흠음신서가 바로 정약용의 책인데요. 흠음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관리들한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법서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뭐 정약용은 워낙 책이 많죠. 경세유표, 목민심서가 일단 대표적인데 이 마과예통도 홍역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집대성을 한 책인데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중에는 다양한 서적들이 나오지만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리를 한 게 마과회통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정약용의 서적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약용은 그냥 실학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정약용은 정조 때부터 나와서 우리가 뭐 신유박해 때도 나오고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서적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서 12번의 정답은 4번 그리고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3번은요, 여러분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네요.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삼국사기 일단 누가 썼습니까? 김, 부, 식 그리고 고려시대 전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쓰였고요. 단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유사는 누가 썼냐? 승려 이련이 썼고요. 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단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 기록이 있는 고려시대의 서적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두 가지인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시대 이래의 고승의 정기를 편찬한 거다. 여러분, 승려의 이야기를 편찬한 책은 해동고승전이었죠.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삼국시대의 이야기까지 다 쓴 겁니다. 단군 기록부터. 자, 삼국유사는 삼척두타산에서 집필된 책인데 우리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쓴 건 맞는데 서사시로 쓴 것은요, 제왕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제왕운기죠. 제왕운기는 누가? 이승휴. 그래서 제왕운기랑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가 몽골 침입 때예요. 우리 민족에게 자주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편찬을 한 건데요. 설명이 일단은 잘못됐고요. 3번,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류로서, 정통 역사서로서 삼국사를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자, 삼국사기는 일단 신라 계승의식이 있고요. 김부식이 편찬을 했습니다. 왕의 명을 따라서.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고요. 당시 기전체 형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삼국사기는 고려 건국 초에 표방하던 신라 계승의식보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한 것 아닙니다.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삼국사기, 기전체 형식이고요.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서적 편찬이고요. 김부식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사류, 가장 오래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삼국유사가 더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먼저라는 뜻이고요. 1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기역은 뭐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 못한다. 그리고 니은은 우리나라의 선유의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역에 들어갈 인물은요. 흥선대원군이고요. 니은은 서원입니다. 그 우리나라 선대 유학자의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유라는 뜻이 선현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유학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힌트는 흥선대원군이 뭘 정리한 겁니까? 이게 서원을 정리한 개혁이었죠. 당시에 서원은 면세 그리고 면역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경복궁 재건했어요. 흥선대원군. 근데 연결 한 번만. 경복궁 중건하면서 뭘 발행했어? 당백전 발행하면서 물가가 확 올라갔고요.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묘지이름까지 다 배워다 썼어요. 경복궁 짓느라고. 자, 수령의 자문기관은 여러분 유향소죠. 서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 양반자제 교육, 그리고 노론의 근거지. 그래서 없앤 거야. 그래서. 자, 사액된 47개소 외에는 모두 철폐. 전국에 600개 정도 있었거든요, 서원이. 근데 여기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 용서 못해. 다 없앨 거야.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였고요.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치 개혁은 두 가지였죠. 왕권을 강화하면서 노론을 몰아내는 거. 그래서 실제로 노론을 몰아내면서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켰어요. 뭐 사실상 폐지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 과정에서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노력이었는데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양반한테 세금 걷는 호포제 실시했고요.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 구분하시면서 다음은 15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억이 어딜까요? 여기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았습니다. 목은 이색. 정몽주의 스승이죠. 그리고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비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은 성균관입니다. 명륜당의 힌트기도 하죠. 성균관대학교 오늘날. 거기가 이제 명륜당 캠퍼스가 있는데 자 성균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균관 고려시대 공민왕 때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가 처음은 아니에요. 고려시대 말기부터 이어져 온 건데 성균관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교육합니까? 유교를 교육하는 국가의 가장 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성리학을 중흥하기 위하여 공민왕 때 중영되었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사원부, 이거는 홍문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시대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홍문관은 대필과 자문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여러 구년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균관은 어디에만? 수도에만 있습니다. 수도에만 만든 거죠. 조선시대에도 성균관은 서울에만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건 향교입니다. 칠제를 두어서 학문을 전문화시켰다. 양형고를 두어 후원하였다. 자, 여러분 칠제 같은 경우는 전문 강자입니다. 칠제는 전문 강자고요. 양형고는 장학금인데 자, 이때의 모습은 국자감이죠. 성균관 되기 전.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인데요. 교육제도는 처음 나왔습니다. 성균관에 대한 문제 처음 나왔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성균관의 모습을 조선시대와 연결하시면서 15번 문제 1번입니다. 자, 16번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의 교통 나왔었죠. 또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인데. 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의 교통과 통신에 대한 시대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신라 소지 마립간 때. 소지왕 때인데요. 네모랑 다음이 소지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칭호가 마립간 맞습니다. 우역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 자, 여러분 한자 시험 보시잖아요. 한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교통기관인데요. 자, 우라고 하는 건 이제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역을 이용한다는 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역을 두고, 그러니까 교통기관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 관도는 여러분 뭡니까? 나라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 신라 소지 마립간 때면 내무랑 이후잖아요. 내무랑 때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많아졌어요. 문서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물물교환, 문물을 교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역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교통기관이 꼭 필요했다. 자, 두 번째는 역참제도가 시행되었다. 요거 맞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참제도가 널리 이루어졌다는 게 고려시대인데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참입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파트인데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참이 뭐냐? 여러분, 일종의 휴게소. 우리 고속국도 갈 때 꼭 여기 들러줘야 하잖아요. 휴게소. 그래서 40km마다 역참제는 이제 몽골식 역참은 40km마다 설치를 해서 여기서 숙박이라든지 휴식, 뭐 밥도 먹고요. 요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휴게소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프에서는 휴게소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휴게소예요. 자, 3번. 조선 전기 초기에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군사통신수단으로 파발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난 시간에도 이거 나왔었죠. 자, 여러분, 파발은 우리 언제 실시했다고요? 임진왜란 때. 왜? 임진왜란 때 봉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파발을 실시했고요. 파발은 명나라의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로의 행정총괄은 육조에서 병조가 담당하였다. 요것까지 바른 설명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인데 지난 시간 문제랑 똑같아요. 파발은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임진왜란 때 명예제도를 본따서 시행했고요. 봉수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정리. 16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7번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힌트는 첫 번째 줄만 읽으시면 몰라요. 홍제전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이 쓴 서적 다 외우세요? 못 외워요, 여러분. 힌트는 두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고요. 두 번째, 통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답 나오네요. 정조예요. 자, 이제 읽고 보니까 민생 안정과 문화 부흥 맞네.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정조는요.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1번,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 완화했고요. 2번, 통공정책을 시행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라 해서 써보면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했어요. 규장각. 그리고 4번, 수원에 뭘 쌓았죠? 자신의 이상정치. 수원의 화성을 축조했고요. 5번, 왕의 친위부대. 왜냐면 오군영을 못 믿으니까. 그게 오군영의 노론이 장악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적, 속대전, 속오래의 이런 책들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속대전, 속오래는 영조고요. 당시에는 이제 뭐 탁지지, 뭐 규장전 이런 것들 편찬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정조의 정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동국여지승남의 업그레이드판이네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고 써 있는데, 자, 당시에 동국여지승남은 언제입니까? 중종 때입니다. 요런 거 이제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중종 때 동국여지승남을 증수해서 이제 편찬했다는 거. 자, 대보단을 설치한 거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킨 건 영조예요, 여러분. 영조. 태종 때 신문고 실시했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영조 때 부활이 됐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외교장각을 두어서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자, 영조와 정조가 항상 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업적들은 조금 구분을 해 주시고요. 당시에 정조는 일단 제가 5개의 번호를 달아놨고요. 서적 편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하면서 정조에 대한 문제 17번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18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18번은요.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인물에 대한 힌트 3개.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 성씨는 홍씨겠죠. 홍씨. 자, 두 번째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우정총국을 설립하고 같은 해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이 누구죠? 급진, 개화파.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급진 개화파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급진 개화파 중에서 홍씨가 누구였어? 홍영식입니다. 그리고 홍영식은요. 일본에 다녀왔어요. 당시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우편제도의 필요성을 깨달았는데 홍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되겠죠? 1번 박정향,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요거 맞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면서 우편제도의 필요성을 깨달았고요. 왕의 명령으로 우정총국을 청사 건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종한테 건의했잖아. 고종이 만들어라 했어. 그러니까 2번 맞아요.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로 갔다? 일본에 갔다니까. 청나라에 간 사람은 여러분 영선사들이고요. 대표적인 영선사는 누굽니까?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정총판에 임명되어서 박용효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우정국 설립을 통곡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서 정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급진개화파 하면 대표적인 인물 5명이에요. 김옥균, 박영효 대표적이고요. 홍영식, 그 다음에 서재필과 이상재도 들어갑니다. 뭐 서광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급진개화파들이 뭘 주도합니까? 갑신정변을 주도했는데 생각해봐. 왜 하필이면 우정총국 개국연 때야? 홍영식이 거기에 총판이었다니까. 짱입니다. 우체국장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정변을 딱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홍영식이랑 이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죠? 그리고 뭐 김옥균이랑 박영유랑 다 일본으로 도망가고 서재필 미국 갔잖아요. 홍영실은 청나라 군대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때 30살. 그러니까 이 급진개화파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러한 개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뭐 서재필 박사도 당시에 되게 어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급진개화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한국사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으셨는데요. 이제 한자 교수님과 함께 2문제는 마무리하시고요. 여기서 느낀 점. 한국사지만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사료들 자체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사료를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뭐 지난 시간에 영남 만인소에 대한 것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 뭐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도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거보다 쉽지만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